네, 뇌물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 조사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전직 대통령 5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대통령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 9시 22분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짤막한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일단 출석 당시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상대 후보를 500만 표 차이로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정말 앞에 그 출석을 할 때 국민의 지지자는 찾을 길 없고 MB를 구속하라는 시위대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대 평사원으로 해서 지금 회사 최고의 총수 서울시장을 거쳐서 최고 권력자에 올라서 이른바 셀러리맨의 신화라고 했었는데 한마디로 셀러리맨의 신화가 무너지는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가 그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어쨌든 간에 작동을 하고 있다. 결국 최고의 권력자였다 한다 하더라도 뭔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제도적 틀 내에 있어서 조사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세에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는 예.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뭐 거대 담론은 아닌데 저는 탐욕 그리고 정의 이 두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얘기 뭐냐면 지금 많은 대통령들이 사실 파워 엘리트를 지칭하고 있고 공익을 대변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돈을 받고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주는 소위 말해서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자 얘기했던 정치인들이 사실 공익을 표방하지만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깔려진 그 탐욕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제 심금을 좀 때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와 같은 사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2007년대에도 특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사실이 왜 전혀 접근이 안 되느냐. 결국 그 살아있는 권력 앞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처럼 엎져지는 것은 아니냐. 예. 이와 같은 그 탐욕과 정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 현장으로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출석 당시에 발언들이 좀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먼저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런 부분도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봤을 때에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2번에 걸쳐서 하셨고 그리고 또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과란 단어를 3번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스스로 말을 아끼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맥락을 봤을 때 저는 중의법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난 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하면서 이 보수 괴멸을 위한 공작 정치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했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말을 하고는 싶지만 그것을 스스로 참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는 사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그 조사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도 전 정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다라고 해서 옆에 사람들이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다른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 정권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도 없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스스로 말을 아끼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해서 여운을 남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그 사무실에서의 그 기자회견 당시에는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오늘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았고 대신 이제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는 그 말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 그 정치 보복이라고 표명은 안 했죠. 하지만 문맥의 그 흐름을 뜨면 역시 정치 보복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의 감정은 정말 참담하다. 이렇게 사실은 연결되는 문맥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지금 상당히 그 위중한 시기다. 민생 경제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안보적 현안도 많이 있는데 굳이 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은 반문의 그 얘기도 상당 부분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질문하신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이 됐으면 희망한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사실은 역사의 마지막이 안 되고 또 다른 대통령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혹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간접적인 위협의 얘기.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두 번 지금 그 기자회견 같은 것을 사실 한 셈이죠. 중동에 그 출국하기 전에. 예. 그래서 그 나를 표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안 지켜봤더니 예. 그리고 평창 올림픽 그 직전에 역시 사실은 이제 기침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필요하면 나를 그 불러라.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다분히 이제 그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큰 틀에서 그 봐서는 사실상 이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은 아니냐. 예. 할 일, 더 중요한 일이 역사적인 입장에서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그래서 참담하다. 뭐 이런 그 정서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니까 예. 이제 직구를 사용하셨던 게 저번 기자회견이었다면 변화구를 사용했지만 어쨌든 일맥상통했다고 좀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9시 49분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티타임을 좀 하면서 어떤 조사 취지나 방법에 대해서 좀 들었겠고 그때 보통 어떤 얘기를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1층에 도착하면은 그 예. 중앙지검 사무국장이 영접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오늘 그 A4 용지 절반 정도 되는 것을 그 읽어서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10층에 올라갔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지금 그 중앙지검 3차장하고 지금 만나서 오늘 그 전체적으로 왜 모셨는지 그리고 예. 또 오늘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어떤 그 티타임을 통한 설명을 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1001호실로 가서 이제 그 조사를 시작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지금 작년 그 3월 21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할 때도 거의 비슷한 어떤 절차와 의전을 거쳤고 예. 예전에 그 2009년이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때도 거의 유사한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다만 그 지금은 그 서울중앙지검입니다만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있었던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니고 길 건너편에 있던 이 그때는 그 대검에 있는 중앙수사부였던 그런 차이는 장수 차이는 있었지만 예. 전체적인 의전과 절차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1호 이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했던 그곳과 동일한 곳이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좀 더 공간이 좀 더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약 365일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그 조사를 받았던 예. 그 같은 그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한 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호라든가 나름대로의 그 의전이라든가 혹시 그 비상시에 그 처방할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또 기타 그 휴식 장소 이거 같은 것도 이제 함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1001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도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1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1호차. 그래서 심지어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그 번호 자체도 1001을 그 선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예. 우스갯소리를 있었는데 그 또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그 최대한 국가 원수로서의 그 대운하되 또 그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 비상시의 상황. 그래서 작년에는 청사 전체를 다 경호 목적을 위해서 전체를 다 폐쇄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정도 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부분적인 이제 그 폐쇄를 이제 한 것 같고요. 그만큼 상당히 그 중요한 사항이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변수를 뭐 방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변호인도 그 2명, 3명이 일정한 이제 교대로 아마 그 질의응답에 그 보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카레 역할을 하는 두 부장 검사도 네. 여러 가지 지금 호흡을 맞출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 질의응답 그 과정 자체가 밖에서 동시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뭐 지검장이라든가 기타 예. 중요한 메시지라든가 또 수사의 그 방향, 질문의 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상당 부분 이제 여러 가지 그 신문을 위해서는 가장 뭐 첨단화되어 있고 보안이 유지되고 경호가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1001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저희 조사실 관련해서 이제 CG 그래픽 화면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검사가 2명이 배석을 하고 변호사 1명이 뭐 피의자와 함께 배석을 하고 뒤에 수사관 2명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해서 조사하는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 2부장인 송경호 부장검사 그리고 네. 또 이 청단 수사 1부장인 신봉수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검사 2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을 하고 또 옆에서 이제 부부장 검사가 실질적인 조서는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실제 지금 그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바로 지근거리 옆에 이제 바로 옆에 의자에 변호인이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보면은 강훈 변호사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었던 분이 조사하는데 참여를 하고 네. 또 두 분 더 지금 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예비적으로 지금 백업 요원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그 속보를 봤더니만 한 10한쯤에 오전 조사를 마쳤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우리가 뭐 전반전 후반전 하듯이 적어도 이제 오늘 오전 조사는 대충 마무리했는데 아마 오전에 지금 그 이른바 다스와 관련되는 그 내부적인 배임 횡령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청와대 특활비라든가 아니면은 이른바 그 부패 범죄인 뇌물에 대해서 먼저 조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예. 속보가 나오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만 확인을 하면은 네. 그것이 누가 조사를 했는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특정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후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지금 나오는 걸 예. 보면은 오전 조사에서는 도곡동 땅과 다스 차명 재산 관련된 뭐 조사를 했고 그리고 특활비를 두고도 좀 공방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짚어본 거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의 어떤 의문의 출발점이 이른바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대통령 그 2007년 8년에 선거가 있었을 때부터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 다스의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라고 인정되면은 많은 의문이 풀리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하는 것도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스의 내부적인 어떤 300억대의 그 배임 횡령 비자금 문제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BBK에 돈을 한 140억 빌려줬다가 사기당한 것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그 어떤 권력을 이용을 해서 돈을 돌려받는 그런 것에 있어서 직권남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이 다스의 소유 문제 그리고 이 다스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자금의 원천이 또 그 이른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땅의 소유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에 있어서 특검을 했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이 누군가 제3자의 소유라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간의 많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지근거리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오늘 많은 진술과 어떤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를 들이대는 네. 과정에서 아주 기초 조사를 먼저 지금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그런 네.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추후에 차근차근 그렇습니다. 짚어볼 예정이고 이 예. 조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보통 변호인이 함께 여기에 입회를 하게 된다면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많이 진술을 하고 변론을 하지만 이렇게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변호인단보다는 피의자가 보통 많이 진술을 할 것 같거든요. 변호인이 입회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변호인의 입회를 두고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예. 무슨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오면은 변호사가 입회를 하러 왔다라고 부르는 반면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회하러 온 것이 아니고 조사에 참여하러 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입회하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피의자가 조사를 하는데 옆에서 욕설을 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제3자적 시각에서 와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참여하러 왔다는 것은 실질적인 피의자의 대리인으로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진술까지 하는 그런 것을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어떤 조사 참여 현장에 봤을 때는 수사관과 변호인 간에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지금 안에 이 천일호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조사할 수 있도록 지금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을 요청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 모든 절차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검찰이 질문할 때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옆에서 거들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조언만 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마 후대에 언젠가는 그 모습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그 사례를 보통은 따지자면 일반적인 사례를 하면은 적어도 예. 지금까지는
입회 쪽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질문할 때는 변호인이 전체적인 조언을 하기보다는 예. 질문하는 데 있어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준다든가 약간 어떤 인터벌을 두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접견을 운영하는 것은 헌법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라는 헌법 재판까지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입회에 관한 관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어서는 입회라기보다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점점 보장하는 취지로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경우에 따라서 검찰에서 강공으로 나올 경우에는 옆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상당 부분 조언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보니까 검찰 오전에 3시간 25분 정도 진행을 했고 지금 설렁탕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검찰 질문지가 보니까 120쪽 이상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저희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쪽당 막 5분 10분 정도라고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중간중간 식사 시간까지 뺄 경우에 이걸 감안한다면 조사 시간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른바 마라톤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검찰 같은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에 2번 부르는 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 3월 2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도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고 더불어서 조서를 읽는데 7시간 반을 해서 이 23시간 가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의 시작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거쳤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오히려 준비한 검찰의 질문지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많아 보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좀 싱겁게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어떤 송곳 같은 질문으로 해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른바 히든 카드로서 스모킹건을 제시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 이렇게 완만하게 호흡을 가다가 갑자기 둘러쳐서 핵심을 찔러서 상대방으로부터 자백을 아니할 수 없는 반박을 할 수 없게 반박을 하지 하는.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어떤 전략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증거를 제시했을 때는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도록 지금 1001호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바로 문 옆에 1002호를 해서 침대와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과 옆에 가서 상의를 한 다음에 어떤 답을 하는 그런 것도 상정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CTV로 이제 조사 과정을 다 녹화를 하는 거라고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녹화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은 전혀 혐의가 없다. 이런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 좀 대비되는 모습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거로 딱 남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 부분 법적인 쟁점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함의점이 아닌가 생각이 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조금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때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겠다 이렇게 활용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가성이라든가 또는 다스에 대한 소유 여부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녹화 영상이 나중에 재판에 증거로 제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의 심증 경소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 것이고 원래 본원적으로는 국내 이 영상 녹화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5년입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허위 자백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었고 조사관이 무엇인가 예. 회유라든가 종용을 하기 때문에 인권에 무엇인가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에 도입된 것이 2005년도에 예. 영상 녹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은 피의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된 것인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어떤 체면에 대한 손상이라든가
뭐 이런 이유로 사실은 이제 그 거부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만큼 법적인 일단은 다퉈보겠다 이런 뜻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변호사와 이제 그 관련된 이슈에 관해서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형사사법의 최근 그 동향 자체가 무기 대등의 원칙에 충실한다. 즉 바꿔 얘기하면 A라고 하는 무기가 있으면 적어도 B라고 하는 무기를 함께 보장을 해줘야 적정 절차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피의자의 그 신분 상황에 변호인이 반드시 그 동석하거나 이런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전부터 그야말로 무기 대등의 원칙, 당사자 대등의 원칙. 그래서 그것에 그 충실한 그와 같은 그 모습으로 그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칙적으로 보면 피의자가 답변함이 원칙이죠.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가 거기서 끼어들어서 대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중적 질문을 하거나 회유를 하고나 무엇인가 그 인권에 반하는 이러 같은 것이 있었을 때 변호사가 이것을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지하고 그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의 인권 보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또 잡아주는 이런 예.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변호인이 입회한 목적을 그리고, 봐야겠죠. 예, 궁금한 게 이제 피의자 신분이긴 합니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대통령님으로 호칭을 할 텐데 이게 좀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기세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수사관 입장에서 조사관 입장에서도 이게 뭐 아무리 그 혐의를 주고받고 한다 하지만 어떤 그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이럴 거로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사법연수원을 하고 변호사 시보 같은 거를 검사 시보를 하거나 검찰을 할 때는 아무리 높은 직이 온다 하더라도 예. 피의자로 불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싸움에서 선제적으로 제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검찰 조사에 있어 가지고는 피의자로 아무리 지위가 고하를 막론하고 피의자라고 불러서 그 자체로 길을 딱 꺾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님이다라고 불렀고 대신에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시한 그 지금 앵커의 질문처럼 사실 검찰로서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싶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국격이라든가 어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나 이런 굉장히 어떤 그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웃으면서 들어가서 탈탈 털려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윽박 지르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자백을 발아내고 또 예. 준비해둔 히든 카드를 통해서 말을 더 이상 어떻게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의자로 부르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검찰에서 이른바 에이스 중에 에이스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혐의를 이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네. 총 20여 가지나 됩니다. 이게 뭐 참 많습니다. 예. 네, 법적으로 참 짚어보면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또 뭐 이 밖에 조세포탈. 이제 또 네, 조세포탈 뭐 위반, 횡령, 배임 뭐 예,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굉장히 것이죠. 많이 있는데 뭐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사안별로 좀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특활비와 관련하는 부분이 먼저 가장 시작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활비 관련해서는 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활비란 것이 이른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국정원이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의 직속 부대 같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 대통령이 그 관련되는 청와대 직원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국정원장과 협의를 통해서 청와대 이 전체적인 이 돈을 한 17억 5천만 원 정도 받았다라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을 그 형사적으로 문제로 삼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국고 손실 및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뇌물수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그 특가법상 뇌물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여 가지 어떤 죄명 중에 가장 죄질이 핵심은? 나쁘고 핵심되는 것이 핵심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유죄가 인정될 때 매우 중형이 불가피한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와 관련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이 국정원으로부터 한 4억 원 정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총 금액이 1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공교롭게도 말씀드렸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 재판이 오늘 오전에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김백준 전 비서관이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했는데 그 공소 사실에 4억 원의 뇌물의 공소 사실의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마 만약에 빠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김백준 전 비서관의 오늘 법정 진술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하는 카드로 쓸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그 이외에도 보면은 박재환 전 수석이 2억 원, 또 장다소로 기획관의 10억 원, 토탈에서 금액이 17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른 압수수색된 증거, 또 돈을 준 사람의 증거, 받은 사람의 증거가 명백한데 과연 이 부분이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또 사후에 이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 그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그 내용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모르쇠 전략으로 나올 것이고 좀 측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어떤 예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 자체는 다스부터 아마 예. 시작이 될 텐데 이거 자체를 다 부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스가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뇌물죄 이것도 사실은 혐의가 없는 것이고요. 직권남용죄 이 역시 이제 혐의가 없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이것도 혐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라면 그게 전제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뇌물 구조의 가장 기초고 주춧돌이 바로 이제 다스의 소유가 누구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입장은 다스가 이명박 소유임을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확언을 한 상태에서 네. 단순 뇌물죄 혐의를 지금 적용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억한 바와 같이 제3자 뇌물죄와 단순 뇌물죄는 입증 방법에 있어 상당히 난이도의 차이가 있죠.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형의 소유다. 그래도 거기에 일정한 삼성이 대납을 했다고 한다면 이 구조가 제3자 뇌물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특활비와 다스는 별개의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 별개의 사항이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특활비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어쨌든 예. 핵심은 다스가 주춧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활비에 관련돼서는 부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기 특활비가 불거졌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의 첫 진술 자체가 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백준 기획관 자체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자체가 목전에 현출됐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것을 인정을 한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인정을 한 셈이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활비와 관련된 것이 과연 존재하겠느냐. 끝까지 만약에 부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질까지 하게 되는 예. 이런 상황으로서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만만한 작업도 아니고 왜냐하면 아마 김백준 기획관 자체는 대질을 만약 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동의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주군의 입장에서 목전에 있는 상태에서 부인하는 대로 상당히 부인을 될 테고 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질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 국가 원수로 해서도 체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특활비에 관련돼서는 이제 부인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 것인가 그 생각이 되고요. 예. 특활비 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봤을 것은 장다사로 비서관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그게 사실 기각됐단 말이죠. 정확한 장소와 시점과 전달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적어도 특활비와 관련돼서 부인하는 이와 같은 형국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득을 볼 가능성도 일단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스 관련된 혐의가 아무래도 모든 의혹의 가장 중심에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다스 관련된 조사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네. 좀 짚어볼 대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직권남용, 또 특가법상 횡령 배임 여기에 이제 소송비 대납 관련된 부분까지 뇌물이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제 삼성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이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대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의 그 출발점이 다스의 소유다라고 하는데요. 예. 결국 그 다스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소유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스의 그 지금까지 300억 원대의 그 비자금 조성 이 부분이 또 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결국 다스의 소유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에 다스에 대해서 최초의 문제가 되는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2008년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결국 그 이 다스가 BBK에 대해서 압력을 그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이 BBK를 통해서 압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140억 원에 관한 투자 사금을 돌려받는 그 과정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 그 이후에 그 장기간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에 따르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소송은 미국에 있는 대형 로펌을 했는데 소송에 따르는 변호사 비용이 전혀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니까 어이없이 삼성에서 그것을 대납했다는 그런 단서를 잡고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당시에 삼성의 부회장인 이학수 부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우리 삼성이 그 돈을 500만 불 합해서 그 당시 환율로 60억 정도의 그 돈을 대납해 준 것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스의 실질적인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신 60억을 대납함으로써 그만큼 이익을 본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공무원 신분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예. 결국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입증이 거의 다 됐습니다. 결국 다스가 누구 소유냐 이것이 밝혀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60억 원이 제공했는 것이 결국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60억 뇌물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정말 건곤일척의 지금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받은 거는 측근들인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했느냐 이거에 대한 입증을 검찰이 잘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금 검찰 조사에서 하나하나 자백을 하고 있는 어떤 측근들의 그런 수사함이라고 보는 시각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특활비 내지는 뇌물과 관련해서는 나는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지시한 바도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돈을 주고받은 증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활동을 했던 김백준 기획관이라든가 김학준 부서실장이라든가 장다소로 비서관, 기획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본인들 떠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간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거 2008년 전후로 있었을 때의 진술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본인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라고 해서 거의 일관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뭐 그 교수님이 말씀드렸듯이 대지를 할 것이냐 부인을 하면은 보통 그 중요 참고인과 그 피의자와 대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그 조사를 할 때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그 비서관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대질 수사를 그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굉장히 추궁하는 조사라기보다는 기촌에 있는 것을 묻고 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을 두고 재판에 넘겨서 재판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전략을 검찰이 세웠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다스가 본인 소유가 아니다. 경영에 직접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 오늘 출석에서도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검찰은 지금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 단순 뇌물죄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 말은즉 이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실시하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가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구속영장에도 아마 지금 실소유주의 명칭을
이명박 대통령으로 아마 그 검찰은 해놓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 직간접적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진술 증거 자체는 상당히 그 많은 것으로 그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스의 그 전현직 그 간부들의 이야기뿐만이 그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집사라고 하는 사람의 하드 디스크에서 물증이 상당히 그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즉 다스의 문건이 청와대에 그 보고되었던 이와 같은 점. 그렇다고 본다면 청와대에서 굳이 다스에 대한 예를 들면 현황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알 필요가 이제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이 60억에 대한 대납 자체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그 대가였다. 그리고 그 대가의 상대방은 누구였느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우리가 기억을 해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원포인트 그 사면을 그 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평창 올림픽 그 IOC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나름대로 한 것은 아니냐.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건 통치 차원의 일환이었지. 이와 같이 이것을 하나의 대가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정보망이 촘촘하기 때문에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이 뭐게 있느냐 그 당시 상황에서 즉 속칭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봤더니 다스에 관한 그 소송이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해서 소송비를 자연스럽게 대납을 해준 것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대가 관계라고 한다면 다른 혐의보다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런 상황이고요. 또 다스에 대한 그 소유가 이와 같은 법적 평가 이외에 또 우리가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2007년 12월 달에 기억을 반추해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이 다스에 대한 의혹, BBK를 김경중 씨와 같이 동업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 강변했던 것을 우리가 동영상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새빨간 거짓말이 오히려 지금 되는 꼴이죠. 그러면 도덕성에서 상당히 그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것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또 이 BBK까지 이것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BK가 결국은 개미 군단의 돈을 이렇게 기망을 해서 그때 허위 공시를 해서 결국은 이제 종이 조각으로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김경준 씨가 300억을 횡령을 해서 이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거까지도 다스의 그 소유주가 누구냐 하고 연계가 되는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면은 오늘 그 수사의 그 시작은 시간대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재산 형성이 시작되느냐, 도곡당의 과연 그 소유주는 과연 누구였고 차명이었느냐, 아니면 형이었느냐, 그리고 거기서 그 얻었던 시세 차익. 그러니까 200억 원 중에서 190억 원이 그럼 다스에 갔느냐? 그럼 다스에 갔으면 이건 BBK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특활비,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관한 매각 매집과 하는 뇌물 이런 시간적 순서로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된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인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검찰이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스모킹건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을까라는 추측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영포 빌딩에서 나왔던 어떤 청와대 문건들 여기에서는 어떤 스모킹건이 상당히 좀 뭐 나왔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속보를 봤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봉수 그 첨단 수사 1부장이 이 그 다스와 도곡동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기초 질문을 지금 해 가지고 오고 있고 이 점심이 끝난 이후에 지금 방금 조사가 들어갔는데 여전히 이 다스와 관련된 조사를 오후에 추가를 하겠다라는 조사 지금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른바 스모킹건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가 뭐냐라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일간지 보도를 봤더니만 이 다스를 설립할 때 80년대에 설립할 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투자금을 4억 5천만 원 정도를 돈을 들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이 그 영포 빌딩에 올해 1월 말 2월 초에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는 증거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이시영 씨입니다. 이시영 씨에게 이 다스의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다스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이 적힌 문건 이 부분도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 사람들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있던 어떤 그 물적 증거는
아무리 사람이 달리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조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있는 그대로 박스에 복인돼 있는 그 내용이나 아니면 그 차명 재산에 관리하고 있는 이동식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디지털 증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을 들이밀고 그때에 대해서 그럼에도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 있는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 다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소유입니까라고 하면은 내게 아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때 뭐 증제 매도증 아까 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증거를 들이미면서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떤 그 앞으로의 향후의 핵심적인 이슈에 대한 가장 기초 자료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아마 기초를 다지는 수사를 아마 오후에도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스와 관련한 혐의만 봐도 직권남용, 특가법상 횡령, 배임 또 뇌물 거의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많은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스에 대한 것만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량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횡령, 배임, 단순 뇌물죄 이것 중에서 형량이 가장 높은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뇌물죄라고 이제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뇌물 그 수수액이 이제 1억 이상만 돼도 1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이 그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면은 그 다스에 관련해서 지금 뇌물 60억에 관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횡령액 300억 정도가 추가 발견됐다. 그럼 이것도 뇌물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횡령이 되는 거죠, 일단은. 횡령이 되는 거고. 만약에 다스의 소유가 이명박 대통령을 한다면 그쵸. 기업의 그 돈 자체를 다른 목적으로 빼내서 다른 곳에 썼다라고 하는 횡령 300억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중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상황인 것이죠.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다스로부터 횡령했다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스 여직원이 120억을 횡령했다는 것은 아마 예전에 그 정호영 특검 때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동부지검 쪽에서 있던 중간 수사 발표를 했을 때 그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어떤 그 내용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그것은 이 여직원의 개인 횡령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기존의 어떤 검찰의 어떤 결론에 따라서 반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한 그 MB 자금 관리인인 이병모 그 청계재난 사무국장이 한 60억 원대를 횡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그 이영배 금강 대표라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이 한 90억 원대의 횡령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견해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결국 다스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CEO로 앉혀놨더니만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CEO들이 횡령을 했는 것이지 그것이 나와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이영배 씨라든가 이병모 청계재난 사무국장 이 사람들이 이 횡령을 해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을 앞으로 지금 그 밝혀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좀 불리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것은 최근은 아닙니다. 2007년 대선 전후로 해서 이 다스에서 그 당시에 조성했던 비자금의 일부가 대선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지금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아마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검찰의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성이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의심하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배 대표, 이병모 사무국장 그리고 뭐 여직원 뭐 이런 모든 횡령 배임 이런 혐의들이 사실 직원으로서 본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라고 선을 잘라버린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갈 탈출구가 있는 것인데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빼돌린 횡령 배임액을 이 전 대통령에게 넘긴 어떤 계좌라거나 뭐 이런 정황을 잡아야지 이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검찰에서 그 정황을 잡은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개인 횡령, 조모 씨라고 하는 즉 47명의 명의로 분산해서 횡령한 거 그게 약 120억인데 그거 이외에 별도의 상당 액수가 무려 300억에 이르는 것이 일정한 계통을 밟아서 즉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서명할 수 있는 그 명분을 통해서 횡령이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 자체를 지금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예. 그것과 관련된 일정한 문건 자체를 확보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자체를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준비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에 관한 증거를 제시되면 상당히 그 난처한 입장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단 횡령 자체가 이제 인정이 되게 되면 예. 거기 또 다른 이제 그 부가 범죄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회사의 이익을 반해서 했다라고 하는 또 배임죄도 우리 가능하고 조세를 포탈했다고 하는 뭐 조세 포탈까지 가능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눈덩이처럼 시작돼서 점점 혐의가 이제 커지게 되는 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그 재임 이 시기 동안 이 다스가 급성장했다고 하는 이 같은 점을 우리가 또 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후계 구도를 명백하기 위해서 이시영 씨에게 여러 가지 SM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하청 업체가 자연히 그곳에 M&A가 되는 이것까지 이제 구성됐다고 하는 일정한 이제 문건도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작은 그 다스에서부터 커다란 후계 구도까지 가게 되는 여기에 조세 포탈, 횡령, 그 다음에 배임. 그러니까 개인 조모 씨라고 하는 여직원이 개인 횡령한 것은 별도로 손 치더라도 예. 이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주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 다 혐의가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주변 측근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데 김백준 기획관이 총무기획관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 이제 약간 그 청와대 살림살이를 맡아 하시는 분인 건데 굳이 어떤 뭐 수사 상황 같은 재판 과정 같은 거를 보고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다스의 소유주가 아니면 이거를 굳이 왜 보고했느냐 이런 석연찮은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건 나는 모른다,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되고 있는 것이 이 다스와 관련되는 그 140억을 찾아오는 미국 소송과 관련되는 소송비 대납액이 500만 불, 예. 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전후로 해서 김백준 그 총무기획관이 이 그 다스 관련되는 미국에서 소송을 위해서 월 한 12만 불 정도의 어떤 그 돈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내역을 보고했는 그 자료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왔고 그것을 확인을 하니까 김백준 전 비서관이 이 부분이 그 보고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거는 그 당시에 국민들이 워낙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보고받은 것이 불구하다라고 어떤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앵커께서 정말 날카롭게 질문한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총무비서관이 아니고 정무비서관이나 아니면은 사정비서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사를 어떤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밀하게 어떤 살림살이를 하는 총무기획비서관으로부터 이 부분을 그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충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당시에 압수수색했던 보고 문서 이 부분을 제시를 했을 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지 아마 이 부분도 아마 내일쯤이면은 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다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주되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검찰이 조사하면서 추가로 나왔던 뇌물 혐의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과 관련한 부분도 20억 원이 훨씬 넘고요. 예. 또 대보그룹 5억 원, 뭐 ABC 상사에서도 2억 원. 사실 이 금액 자체가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20억 원이 넘는 뭐 뇌물 수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 그 부분은 그 장부 증거를 아마 검찰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24억 5천만 원 정도 그거 자체가 이제 이팔성 전 우리 회장 자체가 청탁으로 그러니까 그 보직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큰 사위 이상주 씨한테 돈을 전달했다. 14억 5천만 원을 전달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 이상득 형에게 8억 원을 전달을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모인 것으로 출납장부에 현재 그 기록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8억과 14억에 관한 비망록과 그 메모지 자체가 지금 이팔성 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입으로 그 먹으려고 하는 것을 그 막아갖고 그 그런 메모지를 얘기 나오고 있죠. 네, 예. 확보를 그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정황은 상당히 그 물증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얘기가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김소남 씨 같은 경우 비례대표 7번을 그 받기 위해서 4억 원을 그 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자체를 김소남 그 전 의원 자체가 또 인정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뭐 이런 그 상황 등으로 그 봐서는 상당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물건과 그 진술 증거 자체가 검찰에서 상당히 그 탄탄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래요. 것이고요. 네. ABC 그 상사 자체도 그게 우리가 보면 그 뉴욕 제가라고 하는 그 네. 입장에서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공사에 있어서도 사실상 상당 부분 그 억대의 그 뇌물이 그 건네갔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문건들도 현재 확보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것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인 측이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 특히 이팔성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죄가 결정되고 죄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을 때는 관련해서 정치자금법상에 그것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예. 그 돈이 벌써 2000년 그 중반이었으니까 10년이 훌쩍 넘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더 이상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몰고 갈 가능성이 크죠. 다만 이에 비해서 지금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관매직 결국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대가로 주고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부터 5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상 대통령은 직무에 있는 동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이외에는 소출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결국 다른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고 그럼 5년 동안 있는 재직 기간을 빼면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해서 지금 법리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뇌물죄와 관련해는 팩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어떤 법리적인 그 어떤 재판에 넘기는지 여부는 이 그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이 뭐 나는 그게 그 뇌물이네, 이것은 그 정치자금이네 그런 것보다는 그때의 돈을 주고 받았느냐, 그것의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에 어떤 조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보니까 그 검찰이 어쨌든 스모킹건을 좀 들이대면서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겠냐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를 끝까지 좀 부인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좀 검찰이 해야 된다고 결국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어떤 그 막무가내식 대응을 할 때는 네. 결국 말을 하는 대로 그냥 적는 겁니다. 말을 하는 그대로. 그리고 또 그 이른바 그 물적 증거를 명백하게 들이대면은 사실 말을 잘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조서를 쓸 때 실질적으로는 아무 대답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로 있을 때는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그 기재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조서에 묵묵부답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지 또 국민 그 혐의에 법조인으로서도 대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그럴 경우에 스모킹건을 했을 때 예.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팔성 그 우리은행 그 회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것이 그 당시 뭐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이른바 ST를 지금 소환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만사 형통이라고 해서 다 형을 한테 갖는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해서 선을 그을 가능성도 예.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는 그 선에서 그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전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뭐 행사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자기 혐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추후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냥 구속영장 그 청구에 우리가 잘 아는 바에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의 그 중대성이라고 하는 거. 혐의가 소명되고. 그렇죠.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증거인멸. 증거인멸의 그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이제 부인으로 일관되게 된다면 네. 검찰은 많은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 자유로운 몸에서 인말추기와 계속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것에서 청구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 또 다른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형평성에 관한 그 문제인 것이죠. 그 김백준 그 전 기획관 자체가 종범으로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도 불과 4억 원. 4억 원이 사실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닌데 하도 액수가 크다 보니까 불과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불과 4억 원을 받았는데 종범, 방조범임에도 구속이 되었는데 주범, 정범인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정의를 추구하는 검찰 제도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형해화되는 이와 같은 이제 문제점이 분명히 그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또 비교할 수도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그 혐의와 비교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못지않은 것인데 이것은 또 불구속 수사가 이제 돼야 되느냐. 이와 같은 법적인 논리에서는 당연히 구속이 이제 원칙이겠죠. 다만 이제 국가적인 그 체면상 어떻게 1년 안에 대통령 2명이 구금 시설 안에 다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그런 정무적 판단. 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형평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측면에서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스태프들 부하 직원들은 다 구성이 예. 됐습니다. 이병모 그 문고직이라고 하는 즉 장부를 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이 사람도 역시 이제 구속이 되는데 예. 이때 구속이 되었을 때가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이 이렇게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데 정범은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더 농후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예. 논리적인 비교를 하게 된다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께서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고민을 한다라는 그런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구속 불구속에 대한 신병 처리에 대한 지시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그 어떤 공무원과의 형평성 이 문제가 있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부패 범죄로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고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죄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이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예. 그와 같은 저도 개인적으로 현직으로서 구속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건 우리나라의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결국 법이란 것은 원칙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검찰로서도 어떤 정무적 판단보다는 법적 판단에 가까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관련 내용 최진정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